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에 근무 중인 김태호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100세 건강을 위한 관상동맥 질환의 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보시면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은 어떤 병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것을 진단하였을 때, 이 질환을 진단하였을 때 치료하는 과정, 그리고 어떻게 사후 치료 이후에 관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은 말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 어떤 병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은 이름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 관상동맥 질환을 일반적인 저희가 의학 용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증상이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안정형 협심증, 불안정형 협심증, 그로 인해서 심근경색증, 그리고 그를 통칭하는 허혈성 심질환이라고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심증은 이제 좁을협에 심장 심 증세의 증자를 사용해서 가슴이 조인 듯한 증상, 그리고 심근경색증은 막힐경, 막힐색 증세 증자를 이용해서 심장 혈관, 관상동맥 질환인 관상동맥이 막힘으로써 발생하는 증상을 심근경색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통칭한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나 허혈성 심질환 또한 심장으로 혈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발생하는 질환을 통칭하는 질환이라 하겠습니다. 심장이란 온 몸에 피를 공급하는 펌프 역할을 하는 중요 장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상동맥은 심장이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관이라고 할 수 있고,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큰 세 가지의 혈관이 존재하고, 지름은 2.5에서 4mm 정도 측정되면서 심장을 관 모양처럼 왕관처럼 둘러싸고 있다고 하여 관상동맥이라고 하고, 영어로 의학 용어로는 코로너리 아터리라고 지칭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상동맥 질환은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병을 말하는 것이고, 혈관에 기름때가 쌓여서 그를 통칭하여 죽상경화증이라고 하고, 죽상경화증에 의해서 혈관이 좁아지는 병태 생리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혈관이 좁아지면 어떤 증상이 발생하느냐? 피가 부족하여 심장이 아프다 이렇게 통칭을 하게 되는데, 주로 발생하는 양상은 가슴이 뻐근하고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증상은 노인과 당뇨병 환자에서는 비전형적으로 나타나서 명치 통증이라든지 턱 통증이라든지 왼쪽으로 팔이 아프다든지와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이 아주 약간 좁아져 있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대부분은 무증상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상경화증을 최근 건강검진의 활성화로 인해서 죽상경화증이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초기에 발견돼서 외래 내원하신 환자분들은 대부분 증상이 없고, 대부분 약물 치료로도 충분하게 질환 관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좁아지면 어떻게 발생하느냐?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색으로 표현되는 것이 이런 콜레스테롤 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죽상경화증이 좀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하여 운동을 하면 아프게 되고, 평소에는 안정 시에는 통증이 없는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또한 약물 치료로 조절이 되고, 증상이 아주 심할 경우에는 시술 혹은 수술을 통해서 안정형 협심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이 좁아지게 되면 어떤 증상이 발생하느냐? 이런 것은 불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하여 안정 시에도 통증이 발생하고, 일반적인 활동보다도 적은 활동에도 통증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자기가 새롭게 느낀다고 느껴지게 되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기 때문에 이는 심장 혈관이 굉장히 많이 좁아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게 되고, 급한 상황으로 즉시 검사 후 시술 혹은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이 굉장히 좁아진 것을 보여주는 관상동맥 조영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어떤 증상이 발생하느냐? 점차 발생하는 협심증과는 달리 심근경색증은 혈관이 갑자기 막히게 되고, 참을 수 없는 통증과 식은땀, 호흡곤란, 그리고 아주 심할 경우에는 부정맥으로 인해 급사로 발생할 수
유발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은 응급질환으로 반드시 응급실에 내원하여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증상 관상동맥질환, 안정형 그리고 불안정형 협심증, 더 악화된 심근경색증은 다 같이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병으로 하나의 스펙트럼에 해당되는 다 같은 질병 원인을 가지는 질환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혈관이 좁아지느냐? 보시는 바와 같이 점차 노화와 기저질환으로 당뇨 고혈압이 지속되게 되면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이 점차 쌓이게 되고, 이러한 콜레스테롤이 얇아져 있는 표면을 뚫고 나와서 혈전이 발생하게 되는 것들이 심근경색 혹은 협심증의 유발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혈관 내막의 지방 축적, 그리고 염증, 그리고 고령의 나이, 흡연, 남성, 그리고 비만, 그리고 고지혈증, 고혈압 등이 이러한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 인자로 잘 알려져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증, 그리고 뇌경색증, 그리고 말초동맥 질환, 만성 신부전에 의한 신동맥의 협착 등과 같이 이러한 온몸의 혈관에 죽상경화증으로 혈관이 좁아지는 것들은 같은 병태 생리를 가진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증상을 의심하게 되는지를 보게 되면 많은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것이 왼쪽 가슴, 앞가슴이 조이듯이 아프고 고춧가루가 뿌린 듯이 아프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혹은 힘든 일,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아픈 증상이 발생하고, 내원했을 때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혈관 확장제 설화정을 먹으면 나아진다는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러한 증상들은 아주 전형적인 협심증을 의심하는 질환이 되겠고, 이런 분들은 병원에 내원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위험 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어지럼증이 발생하고 식은땀이 발생하면서 처음 겪어보는 듯한 심한 통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응급실로 내원하여 즉각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요즘 건강검진이 활성화되면서 관상동맥에 석회화가 끼어 있다고 해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에 이렇게 석회화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은데, 검사가 간단하여 건진으로도 이용이 되지만 이러한 석회화가 있다고 해서 혈관 내강이 좁아진 건 아니겠습니다. 혈관 표면에 석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심한 석회화는 죽상경화증에 비례하는 경우가 있어서 관상동맥을 의심해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혈관 협착, 혈관 내강이 좁아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더 정확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의 관상동맥의 정밀 CT와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앞서 말한 관상동맥의 외강에 해당되는 혈관 외막에 해당되는 석회화가 아니라 내강의 지름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관상동맥 질환의 정밀 CT를 통해서 내강이 좁아진 것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정밀 검사가 필요하고, 중증 협착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약물 치료로도 충분하고, 이런 중증 협착이 확인된 경우에는 병원 진료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할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관상동맥 질환은 진단과 치료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슴 통증이 심장내과 외래에 방문하게 되면 심장내과 의사분들은 문진과 신체 검진을 통해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할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검사로 심장 혈관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혈액 검사, 그리고 심전도, 그리고 가슴 엑스레이를 통해서 심장의 크기, 그리고 폐부종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위중한 상태가 아닌지, 다른 큰 병이 없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 인자를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환자분들이 심전도는 괜찮은데 왜 심전도는 괜찮다고 하시는데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수 있는지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심전도만으로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을 정확히 진단하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이상과 동반 증상이 있는 경우에서는 심전도가 이상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에서는 심전도가 정상인 경우가 많겠습니다. 심전도가 이상한 경우에서는 모두 다 협심증이냐 심근경색이냐, 또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전도가 암시하게 되는 의미와 심장 혈관이 좁아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에는
다소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 심전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위험인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장 초음파는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심장의 구조적인 문제와 수축력, 이완력, 그리고 판막의 이상 소견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으로 심장 근육에 수축에 이상 소견이 있는지, 그리고 판막에 이상 소견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이 또한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이 진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하 검사는 직접적으로 심장 혈관이 좁아져 있을 때 심장이 허혈로 인한 부하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서 심장을 일부러 힘들게 하고 반응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검사가 운동 부하 검사, 그리고 핵약 심근 영상, 그리고 약물 부하 심장 초음파가 되겠고,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트레드밀이라고 알려져 있는 운동 부하 심전도가 되겠습니다. 관상도맥 CT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을 3차원적으로 확인하는 경우로 이 검사에서 심장 혈관이 좁아져 있지 않은 경우가 확인된 경우에서는 5에서 10년 정도 중증 심장 혈관 질환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해 드릴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런 관상동맥 CT나 심근 부하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될 경우에는 저희가 관상동맥 조영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영술이라는 것은 투과 영상을 얻는다는 것으로서 몸 안에 직접 우리가 필요한 도관을 설치를 하고 조영제로 관상동맥 엑스레이 영상을 찍는 과정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조영술은 부분 마취와를 통해서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대부분 당일 검사를 통해서 퇴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에서 이와 같이 손목에 있는 요골동맥을 통해서 관상동맥의 도관을 위치시켜고 조영술을 시행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조영술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일정 크기 이상의 조영 슈스를 도관을 손목에 위치시킨 이후에 몸 안에 관상동맥으로 접근을 하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환자를 바로 눕히고 저희가 손목 동맥을 통해서 도관을 위치시키고 관상동맥의 위치를 찾은 이후에 이와 같이 조영제를 몸 안에 투입함으로써 혈관 내강의 직경이나 그리고 협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관상동맥 조영술은 정상 혈관인 경우에서는 아주 매끈한 직경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이 3개가 존재하게 되고, 우측 관상동맥과 좌측 관상동맥은 좌전 하행지, 좌해선지 관상동맥으로 구분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병든 혈관인 경우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자전 하행지의 관상동맥이 이와 같이 좁아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러이러한 좁아져 있는 관상동맥은 환자분에게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추후에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관상동맥의 협착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 다음 조치로 약물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혈관 내 내강이 좁아짐으로써 그 위에 얇아져 있는 내막에서 혈전이 발생하는 경우를 예방해 주기 위해서 항혈소판 제제, 즉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로 알려져 있는 항혈소판 제제를 통해서 혈전 발생을 예방하게 되고, 죽상경화증의 원인이 되는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스타틴 투약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스타틴의 투약은 죽상경화증의 진행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와 상관없이 복용하게 되는 것이 항우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치료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협심증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통증을 줄여주기 위한 약물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통증을 줄여주기 위한 약물 치료는 베타 차단제, 칼슘 채널 차단제, 질산염 제제와 같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심장 박동수를 줄여주게 되는 약물 치료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기저질환으로 해당되는 당뇨과 고혈압도 치료 약제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물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혈관이 협심증이 지속된다고 하면 풍선을 통해서 혈관을 넓혀주고, 이러한 풍선을 통해서 넓어진 혈관을 지속적으로 그 내강이 유지되도록 스텐트 거치술을 시행하게 되는 건데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풍선을 넓히고 풍선으로
넓혀진 부위를 그물망으로 지속적으로 내강을 유지하게 치료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병든 혈관을 풍선으로 확장시키고 이로 스텐트를 위치시킴으로써 내강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도록 치료하는 것이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라 하겠고, 보시는 바와 같이 혈관이 갑자기 막힌 심근경색증에서는 저희가 일정 도구를 이용해서 혈전을 빨아들이고, 그리고 그 혈전이 빨아들인 위치에 스텐트를 위치시킴으로써 그 혈관이 다시 재수축이 되지 않거나 재폐쇄가 되는 것을 예방해주는 치료 과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협심증의 원인이 되는 혈관이 확인됐을 때 저희가 최근에는 분해혈류 예비력이라고 해서 혈관 협착 부위 전후로 압력 차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 압력이 얼마나 감소되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꼭 필요한 부분만 약물 치료 이외에 스텐트 거치술을 시행하게 되고, 그 이외에 이제 스텐트를 혈관 내에 정확하게 위치시키고 그리고 밀착시키기 위해서 혈관 내 영상을 이용해서 저희가 좀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치료를 시행하고 있겠습니다. 이러한 심혈관 조영술과 심혈관 스텐트 시술 같은 경우에서는 당일 시술로 이루어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하루 당일날 입원을 하고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이후에 퇴원을 조치를 취함으로써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가 가능할 정도로 심혈관 조영술 및 중재 시술은 그만큼 많이 간소화되고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상동맥 조영술을 통해서 심장 혈관이 굉장히 많이 좁아져 있고 미만성으로 좁아져 있는 경우에서는 우회 수술을 시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이 심한 분들을 경우에서는 흉골 절제를 통해서 혈관을 이와 보시는 바와 같이 좁아져 있는 혈관의 원위부에 혈관을 위치시킴으로써 장기 성적이 좀 더 좋은 치료 성적을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환자분에서는 스텐트와 이러한 심혈관 우회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이브리드 수술 혹은 시술이라고 해서 최소 침습으로 관상동맥의 우회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겠고, 부족한 부분은 중재 시술, 스텐트 시술을 통해서 보완하는 과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픈 다른 상황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미세혈관 협심증이라고 해서 저희가 중재 시술로는 치료해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혈관에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이 좁아지는 경우, 그리고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심부전증, 그리고 부정맥, 그리고 폐고혈압, 폐렴, 폐색전증, 그리고 위식도 역류 질환, 근골격계 질환 또한 아주 가슴 아픈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증상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심장내과 의사와 상의를 한 이후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심장 혈관이 좁아져 있는 부분을 재관류시킨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물 치료는 치료의 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 평생 관리하는 만성 질환이고, 위험 인자가 되는 나이는 해가 지나가면서 좀 더 위험 인자를 더 가중시키는 인자가 되기 때문에 한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되는 것이 맞겠고, 하지만 증상이 완화되게 되면 불필요한 약들은 감소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먹어도 괜찮은지를 물어보시는데, 대부분은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약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래 드셔도 되고, 약을 복용함으로써 위험도를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먹는 음식을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는 고탄수화물식이라든지 아니면 고열량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물 같은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겠고, 저탄수화물 시기가 좋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영양을 극도로 제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식사를 진행하시고, 그 이외에 위험 인자를 관리해 볼 수 있는 약물 투약을 지속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고, 그리고 흡연은 위험 인자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금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연은 반드시 필요하고, 유산소 운동과 심장 재활을 통해서 운동할 수 있는 자기에게 적합한 운동의 강도를 확인한 이후에 운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환자의
향후 위험도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스텐트 치료 이후에 이제 운동과 성교, 비행기 그리고 CT, MRI 촬영들이 가능한지를 여쭤보시는데 대부분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스텐트는 굉장히 기술이 발달되고 우리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이물질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을 지속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치과 치료와 내시경 수술을 받아야 될 때 저희가 항혈소판 제제를 복용 중단에 대해서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응급이 아니라면 심장 내에 거치되어 있는 스텐트가 자기 한 몸으로 자기 내막으로 덮일 때까지의 6개월과 1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이후에 항혈소판 제제를 중단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아스피린 유지하면서 치과 치료, 내시경 수술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일부 수술 출혈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서는 아스피린을 단기간 투약 중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발할 가능성도 있는지도 여쭤보는 경우가 있는데 1년 내에 스텐트의 기술의 발전과 저희가 약물 투약의 약물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이 스텐트 시술을 받은 부위에 재협착이 발생하는 율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1년 내에 스텐트를 재발할 것은 알려져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재발할 수 있는 위험도가 적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면 이 재발률은 1년에 2에서 3%라고 알려져 있는 과거 스텐트의 재발률은 더욱 낮출 수가 있겠고 스텐트가 점점점 발전하면서 그 재발률은 더 낮아진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관상동맥 혈관이 좁아지면 가슴 흉통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과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 그리고 고령,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런 위험인자를 관리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협착이 진행함으로써 조절되지 않는 협심증 그리고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경우에서는 재관류 시술이 필요하겠고 이 재관류 시술은 스텐트 시술 이외에도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시행할 수가 있는데 이는 심장내과 의사와 흉부외과 의사의 협진을 통해서 충분히 환자의 최적화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면 참지 말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 그리고 향후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병원에 오시는 것이 100세 건강을 위해서 협심증 관리, 즉 관상동맥 질환의 관리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